그러면 일본인의 전투 기술은 언제부터 강력해진 걸까요? 바로 이 남북조 시대부터 강해져요. 왜냐하면 남북조 시대는 내전 시대잖아요. 남북조 시대가 분열과 내전의 시기다 보니까 전투의 경험치가 쭉쭉 올라가요. 유럽도 30년 전쟁, 7년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이런 대규모 전쟁이 있을 때마다 7년 전쟁, 불과 7년이지만 7년 전쟁 전후가 유럽 각국의 군대가 완전히 다른 군대가 돼요. 그만큼 발달하고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전술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열과 내전을 제대로 한번 이 남북조 시대부터 제대로 겪기 시작해요. 일본 사람들이 분열과 내전을. 진지한 분열과 내전을 겪다 보니까 뭐 그전까지 유치한 싸움이 아니라 진심으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력이 늘어요. 사무라이들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실력과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예. 얼마나 싸웠어요? 남북조 시대가? 남북조 시대에 그냥 몇십 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북조 시대 내전이 생기면 주군을 잃고 떠도는 사무라이들이 생기죠. 사무라이들의 존재 근거는 자기가 충성할 주군이 있어야 돼. 그걸 사무라이라 그래요. 근데 주군이 죽었어. 혹은 승자에 의해서 강제로 출가했어. 그러니까 절에 같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무라이 한 20명, 30명 되는 사무라이들이.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이 유랑무사, 낭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농사지을 땅을 빼앗긴 농부들도 생기죠. 사무라이들, 농부들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왜구가 돼서 고려 말에 고려와 중국의 산동성을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말 왜구의 준동은 일본의 남북조 시대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남북조 시대는 왜 생겼냐? 크게 보면 무쿠리 고쿠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사가 다 연결돼 있어요. 역사는 이때는 왜 이랬지? 이때는 그냥 왜구가 쳐들어왔어. 그냥 왜구가 나쁜 놈들이 있었어.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역사는. 이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왜구가 됐을 때는 나놀이 하던 그 옛날의 그 군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정말 싸움도 잘하고 칼도 잘 쓰고 이제는 뭐 어디 아마존의 눈물 원주민 군대가 아니고 매우 조직적이고 영악하게 아주 그 약탈 그 전투도 아주 조직적으로 정규군처럼 잘하고. 왜냐하면 하던 거니까. 내가 사무라이인데 해적이 됐어요. 해적이 되는 과정은 반드시 싸워야지 해적이 돼요. 근데 싸워야 우리 편 영주가 지거나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군을 잃는 떠도는 사무라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투 기술이 이미 풍부한 사람들이 해적이 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이때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일본의 사무라이, 일본의 전통 싸움법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일본도 칼이잖아요. 이때는 이미 왜구들이 검을 굉장히 잘 쓰고 있었어요. 자, 왜구는 비정규군이다. 뭐 비정규군이죠. 예. 어떤 국가의 그 공식적인 군대는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진포해전과 황산대첩을 볼게요. 자, 고려 말에 진포해전과 황산대첩이 이제 연결된 사건인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고토섬, 이키섬 이쪽에서 아지발도라고 하는 소년 장수가 왜구 연합 함대에 수장으로 선발이 됩니다. 500척의 연합 함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합니다. 총 인원 2만 명.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진포해전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진포해전은 해전, 황산대첩은 이제 육지전. 이 두 전투는 연결된 사건이에요. 애초에 이제 이키섬 일본의 고토 지역에서 아지발도라고 하는 소년 장수가 역사상 최대의, 아마 일본 역사상 최대일 수도 있고 동아시아 역사상 최대일 수도 있어요. 역사상 최대의 왜구 해적 연합 함대의 수장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500척의 함선을 이끌고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왜구가 고려를 침공해요. 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군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경험이나 전술에서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함선과 병력이 같이 이동하고 상륙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웬만한 나라의 정규군보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훨씬 숙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3번에 걸쳐서 이제 왜구의 근거지가 되는 대마도 정벌을 하는데, 정벌이 결과적으로 성공하면서 왜구는 한반도를 포기하게 돼요. 자, 한반도를 포기했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한 건 아니죠. 어딜 가느냐면 중국의 광동성을 가요. 그래서 광동성을 중심으로 중국 남부를 공략하는데 조선은 나이스죠. 왜? 옛날에 1박 2일 그 예능 프로그램에 유행어가 두 가지 있죠. 뭐냐면 버라이어티 정신 이거랑 나만 아니면 돼. 조선이 이거였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런데 명나라가 아이고 우리가 대마도 정벌을 한 이후부터 그렇게 왜구에 시달린다면서요. 아이고 형님 왜구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조선의 입장이었어요. 나만 아니면 돼. 조선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문제였어요. 그야말로 중국 남부가 수십 년 동안 초토화가 되는데 명나라 토벌군이 왜구 상대로 연전연패를 거듭해서 수십 년을 가요. 당시에 명나라 GDP가 유럽 전체보다 높았어요. 꼭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사람들은 조선은 GDP가 어땠나요? 당시 정확히 말하자면 이때가 이제 15세기 16세기인데 조선은 프랑스보다 낮고 영국보다 높았습니다. 조금 높았습니다. 조선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고만고만한 그냥 열강 중에 하나 레벨이었고 명나라의 GDP는 유럽보다 높았어요. 완전 제국이니까. 그런 명나라가, 여러분 제가 연도를 딱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대마도 정벌을 끝내서 이제 외구에 대한 걱정을 덜어버린 게 1419년이에요. 중국에서 마침내 외구에 그렇게 시달리다가 마침내 외구를 제압하는데 성공한 해가 1567년이에요. 150년 차이가 나죠. 그 150년 동안 중국이 외구에 당한 거예요. 이때 이 왜구로 인해서 엄청난 국고와 인명의 손실이 명나라를 덮치게 되죠. 명나라가 훗날 멸망하게 되는 퍽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왜구가 꼽혀요. 왜구의 실력이 그냥 왜구라고 하는 그 존재의 골치 아픔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막아낸 고려가 참 대단하게 참 잘했다라고 해줘야지, 그거를 아니 뭐 비정규군 가지고 나라가 멸망할 뻔하고 그거 원래 그럴 법했던 그 정도 실력과 규모였어요 당시에 왜구들이.